우리 이혼해. 결혼 3년 만에 남편이 던진 한마디. 재벌 3세인 남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녀는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남편의 첫사랑이 희귀 심장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버린 초라한 아내가 첫사랑을 살리기 위해 수백억을 주고서라도 모셔오고 싶어 했던 전설의 심장외과 의사, 닥터은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그녀의 통쾌하고 짜릿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마음정거장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 3년, 남편은 단 한 번도 나를 만진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혼하는 날, 내 증명사진을 보고 그는 무너져 내렸다. 넓은 주방에 연잎 갈비찜 냄새가 향긋하게 퍼졌다. 나는 깨끗한 행주로 새하얀 백자 그릇, 가장자리에 묻은 아주 작은 물기 하나까지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오늘은 나와 강태준의 3주년 결혼 기념일이다. 지난 3년간 나는 현숙하고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해왔다. 젊은 날의 모든 꿈을 포기하고 그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는 그림자로 살았다. 식당으로 나와 손수 식탁 위 2개의 촛불에 불을 붙였다. 시계가 정확히 저녁 7시를 가리키자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하고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태준이 집으로 들어섰다. 그는 여느 때처럼 세련되고 냉정하며 오만한 모습이었다. 주름 하나 없이 다려진 흰 셔츠, 목에 단정하게 맨 옅은 회색 넥타이.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재킷을 벗겨주려 다가갔다. 하지만 태준은 살짝 몸을 기울여 내 손길을 피했다. 내 손은 허공에서 멈칫했다가 천천히 거두어졌다. 3년 내내 그는 나를 만지지 않았고 단순한 동거인 이상의 선을 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식탁으로 걸어가 정성껏 차려진 음식들을 훑어보더니 내 얼굴에서 시선을 멈췄다. 태주는 양복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봉투가 유리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며 건조하게 울렸다. 나는 그 봉투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속에서 차올랐다. 태주는 의자를 빼고 앉아 양손을 깍지 낀 채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의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우리 이혼해. 네 글자가 가볍게 툭 튀어나왔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다. 이유가 뭐죠? 오늘은 우리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에요. 왜 하필 이런 날 그런 잔인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태주는 나를 올려다 보았다. 그의 길고 가는 눈에는 한 점의 온기도 없었다.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채아가 돌아왔어. 그녀가 날 기다리고 있어. 더 이상 그녀를 힘들게 할 수 없어. 윤채아라는 이름이 들리는 순간 귀가 멍멍해졌다. 그의 첫사랑, 그가 지난 몇 년간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바로 그 여자. 3년 전 운명에 그날 밤이 떠올랐다. 태준이 사업상 경쟁 상대에게 약을 탄 술을 마셨던 그 밤. 정신을 잃은 그는 나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채아의 이름을 불렀다. 다음날 아침 깨어난 그는 단호하게 책임을 지겠다며 나와 결혼했다. 나는 내 진심 어린 사랑과 희생이 점차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을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모든 것이 내 착각이었다. 태주는 서류 봉투를 내 쪽으로 밀었다. 그는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여기 내가 서명한 이혼 합의서야. 강남의 고급 빌라 양도 서류와 현금 50억 원짜리 수표도 함께 들어있어. 당신에게 주는 위자료는 총 500억 원. 이 돈이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똑똑한 여자라면 어디서 멈춰야 할지 알겠지. 서로 피곤하게 만들지 말자고. 500억, 나의 3년 청춘과 헌신적인 사랑을 그는 무미건조한 숫자로 평가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그의 서명은 날카롭고 단호했으며 일말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눈가에 차오르는 씁쓸함을 억눌렀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지난 3년 한 지붕 아래서 같이 밥 먹고 살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저에게 흔들린 적 없었나요?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조끼의 단추를 바로 잡았다. 그는 나를 동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대답했다. 단 한 번도 미련 없는 대답은 내 영혼에 남은 마지막 희미한 희망마저 꺼트렸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짜이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다.
극한의 실망감은 감정을 둘러싼 차가운 얼음장으로 변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뻗어 서류 옆에 놓인 만년필을 집었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거대한 저택은 어둠에 잠겨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태주는 이혼 서류를 남기자마자 떠났다. 마치 이 집에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다는 듯이.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내가 직접 고른 장식품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이제 와서는 조롱처럼 느껴졌다. 새날의 첫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올 때 나는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나는 옷장 구석에서 검은색 캐리어를 꺼내 개인 짐을 싸기 시작했다. 평범한 옷 몇 벌과 학창 시절부터 보던 의학 서적들만 챙겼다. 태준이 체면을 위해 명절마다 사주었던 값비싼 보석과 명품 드레스는 모두 곱게 접어 옷장에 다시 넣어두었다. 나는 약지에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빼서 50억짜리 수표, 집문서와 함께 이혼 합의서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았다. 나는 서류 오른쪽 하단에 내 이름을 서명했다. 내 필체는 망설임 없이 매끄럽고 단호했다. 위자료 500억 원 전부를 그대로 돌려주었다. 나는 빈손과 사랑으로 가득 찬 심장으로 이 결혼을 시작했다. 이제 나는 다시 빈손과 싸늘하게 식어버린 심장으로 떠난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시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시우. 그는 내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현재 서울의 대형 국제병원 원장이다. 수학이 저편에서 금방 전화를 받았다. 나 이혼했어. 데리러 와줘. 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시우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다. 15분만 기다려. 시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쓰던 유심칩을 빼서 부러뜨린 후 쓰레기통에 버렸다. 나는 예비용 휴대폰에 새 유심을 끼우고 태준과 시댁 식구들의 모든 전화번호, 소셜미디어, 그리고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와 그는 모든 인연을 끊고 영원히 아무 관련 없는 사이가 되는 것이다. 시우의 은회색 포르쉐가 저택 문 앞에 돋았다. 그는 네이비색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고 차에서 내렸다. 내가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것을 보고도 시우는 많이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짐을 트렁크에 싣고 내게 차문을 열어주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며 웅장한 저택을 뒤로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자유롭고 가벼운 공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시우가 태준의 회사 쪽 상황을 전해주었다. 그날 아침 비서가 서명된 이혼 합의서와 모든 재산을 돌려주며 책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태준은 매우 놀랐다고 한다. 그는 언제나 순종적이고 말 잘 듣던 아내인 내가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렇게 단호하게 떠날 줄은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그 놀라움은 금세 사라졌다. 지금 태준의 모든 관심은 채아의 건강에 쏠려 있었다. 그녀는 희귀 심장 부전증을 앓고 있으며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다. 태준은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돈을 쏟아부으며 닥터 은이라는 가명을 쓰는 최고의 심장 전문의를 찾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태준은 그가 미친 듯이 찾고 있는 닥터 은이 바로 자신이 버린 아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서울은 늦가을에 접어들어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감돌았다. 나는 시우가 비밀리에 마련한 최고 전문가들을 위한 비공개 의학 세미나를 막 마친 참이었다. 오랜만에 심장외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적인 토론에 흠뻑 빠져들 수 있었다. 의학 보고서를 다시 손에 쥐고 복잡한 수술 사례를 분석하자 내 안의 피가 다시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컨퍼런스 센터 문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시우가 내 쪽으로 포르쉐 키를 던졌다. 그는 아까 교류 파티에서 와인을 좀 마셔서 운전하기 싫다며 내게 운전을 맡겼다. 나는 손을 뻗어 정확하게 열쇠를 받아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 운전 실력은 예전부터 시우가 감탄할 정도였다. 단지 지난 3년간 안락한 삶 속에서 그 기술들을 깊숙이 넣어두었을 뿐이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스포츠카의 엔진이 위력적으로 으르렁거렸다. 차가 막대로에 붐비는 차량 행렬에 합류했을 때 시우가 내 팔을 가볍게 치며 백미러 쪽으로 턱짓을 했다. 네, 전 남편 차인데 나는 거울을 힐끗 보았다.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옆 차선에서 천천히 굴러가고 있었다. 차창이 반쯤 내려와 있어 태준의 차가운 옆벌굴이 보였다. 그는 우리 차 쪽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익숙한 내 모습을 알아본 게 틀림없었다. 즉시 마이바흐가 속도를 내며 방향을 바꾸더니 우리 포르쉐 바로 뒤에 바싹 붙었다. 나는 핸들을 꽉 잡았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태준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뭘까?
연약했던 전처가 어떤 재력가와 붙어 다니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걸까? 그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줄 생각은 없었다. 나는 기어를 바꾸고 엑셀을 힘껏 밟았다. 포르쉐는 맹수처럼 앞으로 튀어나가며 마이바흐를 멀리 따돌렸다. 태주는 약이 오른 듯 그 역시 속도를 내어 쫓아왔다. 두 대의 차는 붐비는 도심의 차량들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갔다. 나는 절대적인 평정을 유지하며 도로 위의 모든 빈틈을 재빠르게 포착했다. 큰 사거리에 이르자 신호등이 노란불로 깜빡이기 시작했다. 나는 엑셀을 조금 더 밟고 냉동 트럭의 머리를 스치듯 단호하게 핸들을 꺾어 빨간불로 바뀌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정지선을 쏜살같이 통과했다. 태준의 마이바흐는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 뒤에 갇혀버렸다. 사이드미러로 그가 분한 듯 핸들을 내리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작은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 완벽하게 그를 따돌렸다. 운전 한번 살벌하게 하네. 옆자리의 시우가 큰 소리로 웃었다. 나는 속도를 줄여 평범한 속도로 차를 몰았다. 나는 시우에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연약하고 순종적이었던 이서연은 죽었다. 나는 진짜 내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야 한다. 저녁 나와 시우는 그의 집 개인 서재에 앉아 있었다. 시우는 내게 물 한 잔을 따라주며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그는 내가 정식으로 의료계에 복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 심장외과 재능은 세계 의료계가 존경할 만한 것이었다. 닥터은이라는 가명은 한때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의 희망이었다. 내가 그 재능을 3년 동안 부엌 구석에 묻어둔 것은 사회적으로 너무 큰 낭비였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 것을 되찾을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예전에 모아둔 개인 저축으로 만든 카드를 들고 시내에서 가장 큰 백화점으로 향했다. 시어머니였던 최 여사가 단정해 보이라며 강요했던 어둡고 답답한 옷들을 모두 버렸다. 나는 내 날씬한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세련되게 재단된 오피스룩들을 골랐다. 나는 미용실에 들러 길고 하늘거리던 머리를 싹둑 자르고 젊고 세련된 느낌의 단발 C컬 펌으로 바꿨다. 입술에는 순수한 레드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 속 내 자신을 바라보았다. 여자는 사랑에 연연하지 않을 때 저절로 빛이 나는 법이다. 명품 패션 매장을 나올 때 나는 우연히 태준과 마주쳤다. 그는 몇몇 비서들과 함께 그룹의 매장을 시찰 중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나는 그의 눈에 서린 경악을 똑똑히 보았다.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의 이 여인이 늘 고개 숙이고 순종적이던 자신의 전처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듯 했다.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낯선 사람처럼 그를 스쳐 지나갔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당당하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백화점을 떠나 나는 시우의 국제병원으로 직행했다. 대학 선배이자 현재 이곳의 심장흉부외과 과장인 민준 선배와 약속이 있었다. 민준 선배는 내가 다시 일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매우 기뻐했다. 그는 내가 업무에 다시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가장 복잡한 수술 케이스들의 병원 기록 파일을 한 무더기 건네주었다. 나는 민준 선배의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문득 빨간색 표지의 파일에서 손을 멈췄다. 극도의 위급 상황을 나타내는 표시였다. 첫 페이지에 굵게 인쇄된 환자의 이름이 내 시선을 끌었다. 윤채아. 나는 검사 결과와 엑스레이 사진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읽었다. 그녀의 심부전 상태는 매우 복잡했다. 심장 판막들이 이미 괴사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극도로 위험한 교체 수술이 필요했다. 현재 한국에서 이 수술의 집도의를 맡을 수 있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성공률 또한 매우 희박했다. 그러니 태준이 시우에게 미친 듯이 매달려 닥터 은을 찾아달라고 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울리고 문이 열리더니 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해외 전문가 초빙 진행 상황을 민준 선배에게 직접 물으러 온 것이었다. 나는 재빨리 책상 위 의료용 마스크를 집어 얼굴에 쓰고 수술실 모자까지 눌렀었다. 민준 선배는 내 뜻을 알아차리고 나를 새로운 인턴이라 소개했다. 나는 대충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병원 기록 파일을 안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문 앞에서 태준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익숙한 남성 향수 냄새가 코를 스쳤지만 이제 내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병원 최고층에 있는 시우의 은밀한 집무실, 나는 윤채아의 붉은색 의료 기록 파일을 유리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복잡한 의료 수치, 컬러 심장 초음파 영상, 혈액 검사 결과 모두가 끔찍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여자의 심장은 심각하게 쇠약해져 있었다. 손상된 판막으로 인해 혈액 역류 현상이 계속되면서 심근이 확장되고 수축 기능을 점차 잃어가고 있었다. 최단 시간 내에 판막 교체 및 심실 구조 복원 수술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녀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시우는 내 맞은편에 앉아 금속제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내 태도를 살폈다. 그는 태준의 그룹 측에서 병원 이사회에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태준은 닥터 은의 승낙만 얻을 수 있다면 전용기 이동 비용 전액과 최고의 의료 지원팀 제공을 약속하며 백지 수표를 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우는 내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라이벌을 수술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 않느냐고.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평온한 시선. 아래의 도시는 차들로 붐볐지만 내 머릿속은 외과 의사의 냉철함과 이성뿐이었다. 나는 시우에게 대답했다. 내게 수술대 위에는 환자와 수리해야 할 장기만 있을 뿐이라고. 체하든 다른 누구든. 내가 집도했던 수백 건의 수술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하지만 전 남편을 위해 자선 사업을 할 생각은 없었다. 나의 3년 청춘은 그에게 무참히 빼앗겼다. 이제는 내 가치에 합당한 것을 되찾을 시간이었다. 나는 시우에게 특별 의료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내가 제시한 수술비는 현금 100억 원, 계약 체결 즉시 일시불로 지급하며 수술 결과와는 무관하다. 또한 나는 3가지 절대적인 비밀 유지 조항을 내걸었다. 첫째, 수술 전후 어떤 형태로든 환자나 환자 가족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 둘째, 모든 전문적인 소통과 건강 상태 업데이트는 대리인인 시우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셋째, 협진 및 수술 과정에서 나는 항상 전신 보호복을 착용하고 음성 변조 장치를 사용하며 어떠한 형태의 촬영이나 사진 촬영도 엄격히 금지한다. 환자 가족 측의 어떠한 위반 행위도 즉시 수술 취소로 이어지며 100억 원은 환불되지 않는다. 시우는 듣고 나서 큰 소리로 웃었다. 그는 나의 결단력을 칭찬하며 즉시 비서를 방으로 불러 문서를 작성하게 했다. 단 30분 후 가장 엄격한 조항들이 담긴 계약서가 인쇄되었다. 시우는 이 서류 뭉치를 직접 들고 태준이 기다리고 있는 VIP 응접실로 향했다. 나는 방에 남아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음미했다. 혀끝에 퍼지는 씁쓸한 맛이 정신을 더욱 맑게 해주었다. 15분 후 시우가 돌아와 태준의 날카로운 서명이 담긴 계약서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시우의 말에 따르면 터무니없는 조항들과 100억 원이라는 금액을 보고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고 한다. 그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닥터은 이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사하는 파렴치한 사기꾼이라고 분노했다. 하지만 시우가 이것이 유일한 선결 조건이며 동의하지 않으면 닥터은 이 즉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차분하게 통보하자 태준은 이를 악물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계약서를 들어 살펴보았다. 이 종이 위에 태준의 서명은 며칠 전 이혼 합의서의 서명보다 훨씬 힘있고 깊게 눌려 있었다. 언제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재벌 총수의 오만함도 결국 사랑하는 사람의 생사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나는 계약서를 곱게 접어 가방에 넣었다. 100억 원짜리 거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절대적인 통제권을 쥐고 그는 복종해야 할 뿐이다. 월요일 아침 나는 도심타워 35층에 위치한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이곳은 시우의 소유로 화이트와 그레이톤의 미니멀한 스타일로 디자인되었으며 다중 안면 인식 보안 시스템과 전용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었다. 바람이 부는 발코니에 서면 도시의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었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 시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는 태준의 최비서가 이서연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를 뒤지고 항공사 승객 명단을 확인했으며 심지어 내가 대학 시절 살았던 낡은 자취방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묻고 다녔다. 내 주민 기록은 시우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완전히 비어 있었다. 태준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어떤 권력 있는 남자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종적을 감췄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나는 시우에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다.
태준이 나를 찾으려고 애쓸수록 그는 지난 3년간 자신과 함께 살았던 여자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전화를 끊고 책상으로 가 국제병원의 보안 서버와 직접 연결된 전용 컴퓨터 시스템을 켰다. 오늘은 태준의 의료팀과 첫 번째 비공개 화상 협진이 있는 날이었다. 오후 2시 정각. 나는 암호화된 화상통화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창문 커튼을 쳐 방을 어둡게 하고 책상 램프 하나만 켜서 뒤쪽 벽에 희미한 빛을 비추게 했다. 나는 흰색 가운을 입고 의료용 모자를 쓴 뒤 얼굴의 3분의 1을 가리는 N95 마스크를 착용했다. 음성 변조 장치는 옷깃에 부착하고 중성적인 저음으로 설정해 두었다. 나는 연결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둘로 나뉘어 한쪽은 어두운 내 모습, 다른 쪽은 병원의 밝은 회의실이 나타났다. 태주는 중앙에 앉아 양손을 깍지 낀 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민준 선배와 서울의 최고 심장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다. 채아는 보이지 않았다. 건강 상태가 침대를 떠날 수 없게 만든 모양이었다. 태준의 시선은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카메라 렌즈를 뚫고 들어와 내 위장을 벗겨내려는 듯했다. 저쪽 회의실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민준 선배가 침묵을 깨고 지난 24시간 동안의 채아의 심박수 변화를 요약해보고 했다. 나는 주의 깊게 들으며 중요한 수치들을 수첩에 빠르게 메모했다. 민준 선배의 보고가 끝나자 나는 입을 열었다. 스피커를 통해 전달된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조로우며 완전히 낯설었다. 나는 현재 내과 치료 계획의 오류를 직설적으로 분석하고 고용량 이뇨제 사용이 환자의 신장 기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나는 즉시 두 종류의 효소 억제제 투여를 중단하고 내가 직접 설계한 심근, 직접 지원 요법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조용히 필기했다. 나의 정확한 판단력과 압도적인 전문 지식에 누구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오직 태준만이 이전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 채 눈썹을 살짝 찌푸리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내 분석을 끊고 말을 꺼냈다. 닥터은 목소리가 무척 낯설지가 않군요. 혹시 우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의 말에는 명백한 떠보기가 담겨 있었다. 태준은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었다. 그의 직감은 아마도 내가 단어를 강조하는 방식에서 어떤 익숙한 신호를 포착했을 것이다. 비록 음색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나는 조금의 당황도 내비치지 않았다.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음성 변조기를 통해 나온 목소리는 더욱 차갑고 날카로웠다. 저는 사적인 호기심에 답하기 위해 돈을 받지 않습니다. 강 대표님께서 제 전문성을 신뢰하지 못하신다면 지금 당장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셔도 좋습니다. 위약금은 오늘 오후 5시까지 제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날카로운 반격과 거만한 태도에 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결국 방금 전의 무례함에 대해 목소리를 낮춰 사과해야만 했다. 나는 냉담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민준 선배에게 모의 수술실을 준비하고 모든 3D 단층 촬영 데이터를 1시간 내에 내 서버로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단호하게 연결을 끊었다. 컴퓨터 화면이 꺼지며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첫 번째 대결은 완벽했다. 태주는 눈앞의 진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완전히 내게 휘둘리고 있었다. 화상협진 3일 후 채아의 상태는 예상보다 복잡해졌다. 생체 신호가 계속해서 불규칙하게 오르내려 내가 직접 병원에 가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만 했다. 보안 절차는 시우에 의해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집중치료 구역이 있는 8층 전체가 완전히 봉쇄되었다. 복도를 따라 설치된 보안 카메라는 모두 일시적으로 신호가 차단되었다. 당직 간호사와 의사들은 모두 다른 구역으로 이동되었고 오직 민준 선배만이 내 보조로 남았다. 나는 의료용 탈의실로 들어가 전용 보호복을 입기 시작했다. 아내는 파란색 스크럽을 입고 그 위로 멸균 처리된 긴 수술 가운을 걸쳤다. 머리카락과 목 전체를 가리는 천모자를 쓰고 얼굴에 N95 마스크를 밀착시켰다. 마지막으로 투명 플라스틱으로 된 커다란 보안경을 썼다.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며 내 모습을 평가했다. 완벽한 위장. 개인 식별 특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나는 완전히 감정 없는 의료기계로 변했다. 나는 문을 밀고 VIP 병실로 들어갔다. 안에는 짙은 소독약 냄새와 테이블 위에 꽂힌 희미한 백합 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채아는 새하얀 침대 위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산소호흡기와 수많은 심박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냈다.
그녀의 얼굴은 생기 없이 창백했고 두 눈은 감겨 있었다. 태준의 기념사진 속 그 화려하고 오만했던 여자의 모습은 이제 인공적인 심장 박동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연약한 생명체일 뿐이었다. 이 연약함은 그녀가 태준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했던 온갖 술수와는 전혀 달랐다. 나는 침대 가까이 다가가 임상 검사를 시작했다. 고무장갑을 낀 내 손이 환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며 흉골 주변의 경혈을 가볍게 눌러 체액 정체 정도를 평가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청진기를 판막 위치에 대고 틈새로 역류하는 혈액의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심박은 매우 불규칙했고 심근은 이미 경화 조짐을 보였다. 나는 측정된 수치들을 매우 빠른 속도로 차트에 기록하며 민준 선배가 즉시 전자기록에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진단을 내렸다. 30분간의 검진 동안 나는 불필요한 말 한마디 없이 오직 전문적인 업무에만 집중했다. 진료를 마치고 나는 민준 선배에게 계속해서 수액을 주시하라는 신호로 고개를 끄덕인 뒤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병실 문이 열리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확 끼쳐왔다. 나는 복도 끝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두꺼운 보호복 때문에 걸을 때마다 작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갑자기 로비 구역으로 꺾어지는 모퉁이에서 키 큰 인형 하나가 나타나 길을 막았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각진 얼굴과 익숙한 길고 가는 눈을 비추었다. 태준이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위압적인 자세로 서 있었다. 봉쇄된 구역에 그가 나타난 것은 태준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보안 요원들을 강제로 길을 열게 했다는 증거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와 약 2m의 안전거리를 유지했다. 보안경 너머 내 시선은 동요 없이 침착했다. 태준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시선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비즈니스 세계를 주무르는 자의 날카로운 관찰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내 키, 등을 곧게 펴는 자세, 그리고 특히 어깨와 허리의 비율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작은 디테일들은 아무리 꼼꼼히 가려도 헐렁한 수술 가운 아래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다. 닥터은 당신의 몸짓이 굉장히 낯이 있군요. 태준이 낮게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 엘리베이터 쪽으로 계속 가려고 했다. 이 침묵의 행동은 그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듯 했다. 태준은 즉시 긴 팔을 뻗어 내 앞을 가로막았다. 복도의 공기는 순식간에 팽팽해졌다. 그는 큰 걸음으로 다가와 오른손을 내 얼굴에 N95 마스크 쪽으로 뻗었다. 이 갑작스러운 행동은 미스터리한 의사의 정체를 벗겨내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태준의 손가락이 내 얼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남은 그 순간 다른 단단한 손이 뒤에서 나타나 그의 손목을 꽉 잡았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의 침묵을 갈랐다. 강 대표님, 선진 메디컬 센터의 보안 규정을 존중해 주시죠. 시우가 앞으로 나서며 그의 큰 몸으로 나와 태준 사이를 막아섰다. 그는 병원장의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서는 절대적인 위험이 풍겼다. 시우의 악력은 매우 강해 태준의 팔을 내 개인 공간 밖으로 쳐냈다. 태준은 손을 거두며 불타는 듯한 눈으로 시우를 쏘아보았다. 그는 왜 100억 원의 수술비를 받는 의사의 신분을 숨기냐며 시우에게 큰 소리로 따졌다. 그는 자기 가족의 몸에 칼을 댈 사람을 아는 것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라고 주장했다. 시우는 비웃으며 매우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서명된 계약서 사본을 꺼내 세 번째 조항을 똑바로 가리켰다. 그는 태준에게 흑백으로 명시된 서명은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상기시켰다. 의료 전문가의 사생활을 고의로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였다. 만약 태준이 계속해서 방해한다면 병원은 즉시 의료 서비스를 중단하고 수술을 취소하며 보안 요원을 동원해 그를 건물 밖으로 쫓아낼 것이라고 했다. 환자 윤채아의 생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태준이 져야 할 것이라고. 시우의 날카롭고 강경한 논리는 태준의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찔렀다. 채아의 목숨은 지금 닥터 은에게 완전히 달려 있었다. 태준은 이를 갈았고 이마에 푸른 힘줄이 돋았지만 더 이상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반걸음 물러서며 길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단호하게 그를 지나쳐 문이 열려있는 엘리베이터로 직진했다. 차가운 금속 문이 천천히 닫히며 전 남편의 증오에 찬 시선을 완전히 차단했다. 병원에서의 긴박한 대치 후 시우는 나를 이사진 전용 내부 통로를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나는 숨막히는 의료용 보호복을 재빨리 벗어 생물학적 폐기물통에 던져버렸다. 편안한 오피스룩으로 갈아입고 시우의 포르쉐에 올랐다. 바깥 날씨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몰려와 도시의 하늘을 뒤덮었고 첫 빗방울이 앞 유리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빗물에 젖은 거리에 느린 차량 행렬에 합류했다. 시우는 와이퍼를 켰고 가끔씩 차 안의 백미러로 나를 힐끗 쳐다봤다. 그는 태준의 관찰력이 무서울 정도로 뛰어나다며 걷는 모습의 작은 허점만으로도 그가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시우는 다음 진료부터는 태준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나와 비슷한 체격의 다른 의료진들을 주변에 배치하겠다고 제안했다. 나는 그 방안에 동의했다. 내 신분에 대한 절대적인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갑자기 앞차가 큰 무릉덩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했다. 시우는 재빨리 반응하여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았고 포르쉐는 앞차와 표준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멈춰섰다. 하지만 우리 차가 멈춘 지 2초도 채 되지 않아 뒤에서 쾅 하는 굉음이 울렸다. 엄청난 충격이 포르쉐를 앞으로 짧게 밀어냈다. 등이 의자에 세게 부딪혔고 안전벨트가 어깨를 꽉 조여와 아픔에 미간을 찌푸렸다. 우리 차가 뒤에서 받쳤다. 시우는 욕설을 내뱉으며 비상등을 켜고 빗속으로 분노에 차 걸어 나갔다. 나는 조수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밖으로 나갈 생각은 없었다. 포르쉐의 창문은 가장 비싼 종류의 검은색 열차단 필름으로 틴팅되어 있었다. 밖에서는 안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다. 빗물에 흐릿해진 유리창 너머로 뒤쪽 상황을 살폈다. 사고를 낸 것은 눈부신 빨간색 이도어 스포츠카였다. 단단한 포르쉐의 후미를 들이받아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빨간 차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내렸다. 그녀는 아주 짧은 명품 원피스를 입고 뾰족한 하이힐을 신고 있었으며 비를 피하기 위해 비싼 핸드백을 머리 위로 들고 있었다. 짙게 화장한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나는 그녀가 유라, 태준의 여동생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강유라는 항상 가족의 권력과 돈에 의지해 제멋대로 구는 버릇이 있었다. 그녀는 비 오는 날 운전하면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유라는 즉시 거만한 아가씨 행세를 했다. 그녀는 시끄러운 거리 한복판에서 시우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그녀는 시우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일부러 급정거했다고 무고하며 오빠를 불러 시우의 차를 박살내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협박했다. 시우는 팔짱을 낀 채 얼음처럼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비상식적인 사람과 말다툼할 생각이 없었다. 시우는 그저 휴대폰을 꺼내 침착하게 사고 현장과 차량 번호판, 충돌 부위를 촬영했다. 시우는 유라에게 현장은 기록되었고 잘못은 전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뒷차에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는 유라에게 교통경찰을 불러 사고 접수를 하거나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 포르쉐의 수리비를 자발적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유라는 배상금 이야기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구조 요청을 했다. 15분 후 익숙한 마이바흐 한 대가 빗줄기를 뚫고 길가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태준이 큰 검은 우산을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내렸다. 그는 빠르게 현장으로 다가왔다. 유라는 오빠를 보자마자 달려가 태준의 팔에 매달려 울며불며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 당했다는 레퍼토리를 늘어놓았다. 태준은 여동생이 찌그러진 차 앞부분을 훑어본 뒤 심하게 긁힌 포르쉐의 후미로 시선을 옮겼다. 마침내 그의 시선은 시우의 얼굴에 멈췄다. 그는 불과 1시간 전 자신과 격렬하게 대치했던 병원장을 즉시 알아봤다. 태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협상가의 침착함으로 대체되었다. 태준은 제멋대로인 여동생의 성격을 잘 알기에 굳이 묻지 않아도 누구의 잘못인지 짐작했다. 그는 시우 앞으로 다가가 온화하지만 위압적인 어조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태준은 시우에게 이 일을 덮어달라며 자신의 사람을 보내 시우의 차를 최고의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해주고 모든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 태준은 이것을 채아의 치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긴장된 관계를 완화하는 일종의 빚갚기로 여겼다. 시우는 경멸적으로 비웃었다. 그는 태준의 계산적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시우는 이것이 민사교통사고임을 분명히 했다. 차 수리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유라의 무례한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시우는 태준에게 여동생의 오만한 버릇을 가르치는 수업료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계좌로 벌금 2억 원을 즉시 이체하라고 요구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그는 바로 교통경찰에 신고해서 내일 신문에 재벌그룹 회장의 여동생이 사고를 내고 난동을 부렸다는 기사가 나게 하겠다고 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다른 사람에게 가족관리법을 지적당하자 그의 자존심에 금이 갔다. 하지만 시우의 강경한 태도와 불리한 언론 보도의 위험 앞에서 그는 휴대폰을 꺼내 2억 원을 빠르게 이체할 수밖에 없었다. 거래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태준의 시선이 불현듯 포르쉐 쪽으로 향했다. 그는 조수석의 새까만 창문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마치 직감적으로 누군가 안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안다는 듯이 태준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와 열차단 필름을 뚫고 안을 보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나는 미동도 없이 앉아 호흡을 고르게 유지하며 유리창 너머로 그의 탐색하는 눈을 차갑게 응시했다. 우리 사이에는 빗물에 젖은 차창 하나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 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멀어져 버렸다. 시우의 휴대폰에서 입금을 알리는 소리가 울렸다. 시우는 차지붕을 가볍게 두드리며 태준에게 여동생 교육 좀 잘 시키라고 쏘아붙인 뒤 단호하게 차문을 열고 들어왔다. 포르쉐는 으르렁거리며 빗줄기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졌다. 차가운 거리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는 강씨 남매를 남겨두고 나는 백미러를 보며 희미하게 비웃었다. 시댁이었던 그 가족의 비참한 모습은 이제 내 마음을 단 1초도 흔들 수 없었다. 거리에서의 교통사고 2주 후 서울 의료계는 연례 자선 파티 겸 학술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국내외 최고의 의료 전문가, 대형 병원장들,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하는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모였다. 시우는 내게 명예의 초대장을 보내왔다. 그는 지금이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계에 공식적으로 복귀하고 과도하게 주목받는 닥터은이라는 가명과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나는 침실의 큰 거울 앞에 서서 의상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지난 3년간의 순하고 희미했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기로 결심했다. 나는 에메랄드 그린 색상의 실크 이브닝 드레스를 선택했다. 세련된 브이넥과 등을 드러내는 과감한 디자인이 완벽한 몸의 곡선을 강조했다. 스커트의 높은 트임은 걸음걸이를 우아하고 힘있게 만들어주었다. 반짝이는 보석이 박힌 하이힐을 신고 짧은 머리를 높게 묶어 올린 뒤 흑진주 귀걸이로 포인트를 주었다. 메이크업은 날카로운 눈매와 짙은 레드립을 강조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눈부시고 자신감 넘치며 생기가 가득했다. 병원에서 보낸 고급 세단이 나를 5성급 호텔의 웅장한 로비 앞에 내려주었다. 차문이 열리자 사진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나는 차에서 내려 등을 곧게 펴고 주최 측의 정중한 인사에 우아한 미소로 화답했다. 크리스털 샹들리의 불빛과 부드러운 교향곡이 가득한 화려한 연회장에 들어서자 나는 금세 지적인 상류층의 분위기에 녹아들었다. 시우가 다가와 내 팔짱을 끼고 나를 중앙으로 데려가 해외 전문가들에게 소개했다. 그곳에서 나는 미국 연수 시절 함께 일했던 심장수술의 대가 리처드 교수를 다시 만났다. 교수는 나를 보고 무척 놀라며 기뻐했다. 우리는 금세 전문적인 대화에 빠져들었다. 나는 유창한 영어로 복잡한 의학 용어를 정확하게 발음했다. 나는 교수에게 최소 침습 내시경 판막 수술의 장점을 자신 있게 분석해 주었고 동시에 체외 순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지적했다. 주변의 전문가들은 모두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눈에는 젊지만 해박한 지식을 가진 여의사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대화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예리한 직감으로 누군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리처드 교수와의 분석을 천천히 마무리하고 몸을 돌렸다. 나에게서 대여섯 걸음 떨어진 곳에 태준이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턱시도를 입고 와인잔을 든 채 몇몇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있었다. 태준이 이 파티에 온 것은 분명 채아의 치료를 위해 더 많은 의료계 인맥을 쌓기 위함일 것이다. 그의 시선은 내게 고정되어 경악과 충격 그리고 극도의 당혹감을 오갔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벌렸지만 목이 맨 듯했다. 그가 늘 무시하고 촌스럽다고 여겼던 부엌만 맴돌던 전처가 이제 화려한 연회장 한복판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자신있게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다. 이 극명한 대비는 그의 평소 오만함에 날리는 강한 따귀와도 같았다.
태주는 일행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 쪽으로 빠르게 걸어왔다. 그는 내 앞에 멈춰 섰다. 익숙한 시가 향기가 그의 몸에서 풍기는 긴장감과 뒤섞여 있었다. 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낮고 갈라진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누가 당신더러 이런 복잡한 곳에 이런 옷차림으로 오라고 허락했지? 나는 샴페인 잔을 가볍게 돌리며 그의 찌푸려진 얼굴을 냉담한 시선으로 훑었다. 나는 그에게 비웃음이 가득한 미소로 답했다. 강 대표님, 우리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잊으셨나 보네요. 서류상으로도 절차는 모두 끝났어요. 제가 어디에 나타나든 무슨 옷을 입든 누구와 대화하든 그건 전적으로 제 개인의 자유예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저를 관리하려 들죠? 나의 날카로운 대답에 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손에 든 와인잔을 꽉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태주는 내게 이렇게 무참히 반박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키려는 듯 애썼다. 그는 내가 일부러 연극을 하고 있으며 이혼 위자료로 비싼 옷을 사입고 상류층에 섞여 들어와 자신의 주의를 끌려 한다고 생각했다. 태준의 망상에 실소가 터져 나왔다. 나는 반걸음 다가가 두 사람의 거리를 그가 내 말을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좁혔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하며 상대방의 오만함을 완전히 짓밟았다. 저는 제 자신의 깨끗함을 위해 위자료 500억 원을 전부 돌려줬어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드레스,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자격 모두 제 능력으로 얻어낸 거예요. 당신 위치나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제 눈에는 당신은 의학병리 보고서 한 장만도 못해요. 말을 마친 나는 단호하게 몸을 돌려 떠났다. 태주는 연회장 한가운데서 돌처럼 굳어 있었다. 에메랄드 그린 실크 드레스 자락이 그의 다리를 차갑고 무정하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시우에게로 걸어가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축배를 들었다. 그 남자의 모습은 내 시야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자선 파티 3일 후 내 일상은 병원에서의 바쁜 궤도로 돌아왔다. 금요일 오후 내가 복잡한 혈관 성형 수술을 막 마쳤을 때 시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긴장감이 역력했다. 시우는 대학 시절 깊이 사랑했던 전 여자친구 선아가 란이라는 클럽에서 한량 같은 재벌 2세에게 속고 있다는 익명의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그 남자는 젊은 여자들에게 약을 먹여 침대로 데려가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시우는 어쨌든 여자들끼리 대화하고 설득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며 나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수술 장갑을 벗고 소독액으로 손을 깨끗이 씻은 뒤 즉시 동의했다. 클럽 란은 서울 최고급 프라이빗 엔터테인먼트 클럽으로 특별 회원권을 가진 최상류층만을 위한 곳이었다. 호화로운 VIP룸, 은밀한 카지노, 그리고 물 쓰듯 돈을 쓰는 유흥으로 유명했다. 나는 아파트로 돌아가 몸에 붙는 검은색 점프수트로 갈아입고 그 위에 짧은 재킷을 걸쳤다. 활동적이면서도 빠르게 움직이기에 편리한 차림이었다. 저녁 7시 정각, 나와 시우는 란에 도착했다. 시우는 자신의 다이아몬드 등급 회원 카드를 이용해 매니저에게 우리를 20층 VIP 구역으로 바로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붉은 벨벳 카펫이 깔린 복도를 따라가자 비싼 술과 짙은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시우는 선아가 있는 방을 금세 찾아냈다. 그는 내게 복도에서 기다리라며 자신이 직접 들어가 그 재벌 2세를 처리하고 선아를 데리고 나오겠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뒤로 물러나 떡갈나무 벽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기다렸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맞은편 VIP 룸문이 갑자기 열렸다.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카지노의 플라스틱 칩 부딪히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다. 한 남자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다른 손에는 타담한 시가를 들고 걸어 나왔다. 회색 연기가 공중에 떠다녔다. 나는 힐끗 쳐다보고는 즉시 태주님을 알아보았다. 세상은 정말 좁았다. 란처럼 복잡한 유흥업소에 내가 나타나자 태준의 눈에는 극도의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비웃음과 경멸로 바뀌었다. 그는 복도 밖 돌기둥 잿더리에 시가를 비벼 끄고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다. 강씨 집안에서 나오자마자 이런 곳까지 낯선 남자를 따라다닐 정도로 허영심에 가득 찬 여자가 된 건가? 태준의 말투에는 신랄한 조롱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모욕적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섰다. 나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절대적인 냉정함으로 받아쳤다. 나는 사람을 평가하는 그의 기준이 너무 저급하다고 말했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그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오히려 병원에서 죽어가는 연인을 내버려두고 카지노에서 즐기는 재벌그룹 대표야말로 정말 경멸스럽다고. 내 말은 태준의 마음속에 싹트던 죄책감을 정확히 찔렀다. 그의 안색은 즉시 어두워졌고 분노가 폭발했다. 태준은 갑자기 손을 뻗어 내 손목을 꽉 잡았다. 그의 악력은 매우 강해 내 살간에 붉은 자국을 남겼다. 그는 내게 반항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자신이 방금 나온 VIP 룸 안으로 나를 힘껏 끌고 들어갔다. 우리 뒤로 방문이 쾅 닫혔다. 넓은 방 안에는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녹색 펠트로 덮인 포커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다. 그 중에는 태준의 절친한 사업 파트너이자 유명한 한량들인 민석과 준호도 있었다. 그들은 태준이 낯선 여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민석이 휘파람을 불며 운을 바꾸려고 여자를 데려왔냐고 태준을 놀렸다. 태준은 나를 자기 옆에 빈 가죽 의자에 밀어앉히고 수억 원어치의 칩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는 내게 게임에 참여하라고 강요했다. 돈과 속임수에 능한 자신의 장점을 이용해 친구들 앞에서 나에게 굴욕을 주려 했다. 태준은 차갑게 선언했다. 내가 테이블 위에 칩을 모두 따면 조용히 보내주겠다고. 만약 진다면 방금 전에 오만한 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나는 아픈 손목을 가볍게 문지르며 딜러가 나눠주는 카드들을 쳐다보았다. 포커는 확률과 심리학의 게임이다. 소수점 단위의 생사 확률 계산에 익숙한 외과 의사에게 이 게임은 초급 수학 문제나 다름없었다.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판이 시작되었다. 나는 내 카드 두 장을 들여다보았다.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태준과 그의 친구들은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계속해서 큰 금액을 걸었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침착하게 내 모든 칩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 넣었다. 바로 올인. 이 무모한 행동에 방 안은 숨을 죽였다. 민석과 준호는 서로를 경계하며 쳐다보다가 결국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카드를 버렸다. 이제 태준과 나의 1대1 대결만 남았다. 태준은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두려움이나 망설임의 기색을 찾으려 했지만 그는 완전히 실패했다. 내 눈은 얼어붙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태준은 이를 악물고 칩을 따라 걸었다. 딜러가 테이블 중앙에 세 장의 공통카드를 뒤집었다. 에이스, 7, 그리고 9. 나는 내 카드 두 장을 공개했다. 한 쌍의 에이스. 테이블의 에이스와 합쳐 나는 가장 강력한 3카드를 쥐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태준이 더 높은 패를 가질 확률은 3% 미만이었다. 태준은 멍하니 자신의 카드를 뒤집었다. 그에게는 킹 한 쌍뿐이었다. 나는 태연하게 손을 뻗어 엄청난 양의 칩을 내 쪽으로 긁어모았다. 플라스틱 칩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태준의 친구들은 경악하며 입을 쩍 벌렸다. 아무도 겉보기엔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그렇게 무자비하고 정확하게 계산된 플레이를 할 줄은 믿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의 주름을 가볍게 털고 태준을 동정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한가한 사람들의 게임은 참 지루하네요. 기부금 고맙게 받겠습니다. 이 돈은 가난한 어린이들의 심장수술 기금으로 쓸게요. 나는 단호하게 몸을 돌려 방을 나섰다. 태준과 그의 친구들은 치욕 속에 남겨두고 방문이 열리는 순간 마침 시우도 문제를 해결하고 맞은편 방에서 선아를 데리고 나왔다. 나는 시우에게 미소 지으며 그의 팔짱을 끼고 함께 클럽 란을 떠났다. 극적이지만 아주 상쾌한 밤이 끝났다. 클럽 란 문 앞에 서자 밤바람이 세차게 불어 내 재킷자락을 날렸다. 시우는 선아가 제대로 서 있도록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있었다. 그의 전 여자친구는 불순물이 섞인 독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계속 헛구역질을 했다. 시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선아의 상태가 매우 나빠 해독 수액을 맞고 종합검사를 받기 위해 즉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우의 포르쉐는 2인승이라 나까지 태워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시우에게 환자를 먼저 데리고 빨리 떠나라고 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항상 최우선이다. 나는 직접 휴대폰을 꺼내 아파트로 돌아갈 고급 콜택시를 호출했다. 시우의 스포츠카가 굉음을 내며 길 모퉁이로 사라지자마자 익숙한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내 바로 앞에 멈춰섰다. 뒤쪽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며 태준의 각진 얼굴과 날카롭고 차가운 눈이 드러났다. 주변 공기는 그의 강압적인 시선 아래 얼어붙는 듯했다. 태준은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로 말했다.
그는 내게 차에 타라고 했다. 밤이 깊었고 이 지역은 여자 혼자 있기에는 매우 복잡하니 자신이 책임지고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나는 대리석 계단 위에 팔짱을 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제안을 냉담하게 거절했다. 나는 우리 사이에 이제 그가 이런 불필요한 신사도를 보여줄 만한 어떤 관계도 남아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다. 게다가 내가 방금 앱으로 부른 차도 3분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태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차문을 밀고 나와 큰 키로 가로등 불빛 일부를 가렸다. 내 저항에도 불구하고 태주는 내 팔꿈치를 잡아 적당한 힘으로 나를 마이바흐 뒷좌석으로 밀어넣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 빠르고 거칠어서 내가 반응할 틈도 없었다. 차문이 쾅 닫히며 나는 익숙한 시가향과 남성 향수가 가득한 밀폐된 공간에 갇혔다. 앞좌석의 운전기사는 눈치껏 즉시 시동을 걸고 클럽 란을 떠났다. 나는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창가 쪽으로 최대한 몸을 붙여 앉아 옆자리 남자와 가능한 한 먼 거리를 유지했다. 차 안은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태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그의 눈 깊숙한 곳에 사색과 계산을 비추었다. 밖에는 보슬비가 내려 밤의 도시 불빛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잠시 후 태준이 침묵을 깼다. 그는 내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했다. 태준은 자신이 강씨, 그룹 자회사의 인사 총괄 팀장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월급은 수억 원대에 달하며 풍족한 삶을 보장하는 다양한 특별 대우가 뒤따를 것이라고. 그는 내가 500억 원의 위자료를 거절한 것이 단지 자신을 더 압박하기 위한 밀고 당기기 수법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붉은 입술이 살짝 올라가며 조롱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권력에 대한 환상은 구제불능 수준에 이르렀다. 나는 그의 경멸에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받아쳤다. 나는 다시 한번 그의 자선 같은 동정은 필요 없으며 가족의 가치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 밑에서 일할 흥미는 더더욱 없다고 단언했다. 오늘 밤에 카드 실력이나 내가 걸친 명품들은 모두 내 능력, 재력, 그리고 지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나는 그에게 여자를 멸시하는 생각을 고이 접어두고 다시는 직위나 돈으로 내 인격을 평가하려 들지 말라고 요구했다. 태주는 침묵했다. 목울대가 살짝 움직였다. 내 말은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그가 늘 두르고 다니던 자만심의 갑옷을 꿰뚫었다. 그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 그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다시는 꺼내지 않았다. 차는 조용히 텅 빈 사거리를 지나 마침내 도심에 위치한 고급 주상복합 단지로 접어들었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보안이 삼엄한 진짜 상류층만을 위한 구역이었다. 마이바흐는 로즈타워 정문 앞에 멈춰섰다. 입주민 카드나 안면 인식이 있어야만 로비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태준의 얼굴에 놀라움이 역력했다. 그는 내가 이렇게 비싸고 폐쇄적인 곳에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내가 손을 뻗어 차문을 열려고 할 때 태준이 갑자기 말을 걸어 나를 멈춰 세웠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약간의 강압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 최 여사께서 오늘 아침 유럽에서 귀국하셨다고 알렸다. 그녀는 아직 우리가 이혼 절차를 마쳤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다. 어머니의 고혈압이 최근 계속 재발하고 있었다. 의사는 절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신신당부했다. 태주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나와 함께 강씨 본가에 가서 예전처럼 행복한 부부 역할을 하며 가족 식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나는 동작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최 여사님은 강씨 집안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잘해주셨던 분이다. 지난 3년간 내가 가장 외롭고 억울할 때마다 항상 내 편을 들어주시고 태준의 무심함을 꾸짖어 주셨다. 내가 그분께 가진 감정은 진심 어린 존경이었다. 비록 지금은 태준을 뼛속까지 증오했지만 병든 노인을 상처 입히는 것은 의사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나는 몇 초간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번이 내가 그 집에 발을 들여놓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조건을 분명히 했다. 이 식사 후에 태주는 직접 어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단호하게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로비로 직행했다. 토요일 저녁. 도시는 얇은 안개에 잠겨 있었고 환절기의 서늘함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나는 옷장 앞에 서서 오늘 밤 연극을 위한 의상을 신중하게 골랐다.
몸에 붙는 매혹적인 드레스들은 치우고 단정한 라운드 넥 디자인의 크림색 롱 실크 드레스를 선택했다. 세련된 단발머리는 머리핀을 이용해 개성 있는 끝부분을 교묘하게 숨겨 우아하고 얌전한 낮은 번 스타일로 만들었다. 짙은 화장은 지우고 대신 선크림과 옅은 핑크색 립스틱만 살짝 발랐다. 단 30분 만에 나는 3년 전에 순종적이고 인내심 많은 아내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거울을 보며 나 자신을 비웃는 미소를 지었다. 세상을 속이기 위한 완벽한 변장이었다. 6시 정각. 태준의 마이바흐가 아파트 로비 앞에 멈춰섰다. 나는 조신한 태도와 평소의 날카로움과 오만함을 거둔 눈빛으로 밖으로 나섰다. 내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이패드로 서류를 보던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멈칫했다. 그의 시선은 내 수수한 옷차림, 꾸밈 없는 얼굴, 그리고 조신한 태도를 훑었다. 그 남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아마 그는 내가 이렇게 빠르고 완벽하게 역할에 몰입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태주는 시선을 거두고 헛기침을 하며 운전기사에게 출발하라고 지시했다. 도심에서 교회의 저택까지는 거의 1시간이 걸렸다. 우리 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좁은 공간 속에서 각자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웅장한 철문과 따뜻한 노란 조명이 가득한 정원을 갖춘 강씨 본가가 눈앞에 나타났다. 차가 멈추자마자 태주는 즉시 내려서 내 쪽으로 돌아와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주도적으로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넓은 손은 내 차가운 살갗을 통해 이상한 온기를 전해왔다. 나는 살짝 움찔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그가 이끄는 대로 얌전히 거실로 들어갔다. 최 여사님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다.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녀는 즉시 찻잔을 내려놓았다. 온화한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일어나 두 팔을 벌려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는 왜 아내를 이렇게 마르게 두었냐며 태준을 꾸짖었다. 일이 바빠서 가족을 돌보지 않은 건 아니냐고. 나는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등을 가볍게 어루만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입맛이 좀 없어서 그래요. 태준 씨는 항상 신경 써주고 보양식도 많이 사줘요.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거짓말에 나 자신이 역겨웠다. 하지만 최 여사님의 환한 미소를 위해 나는 이 연극을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야만 했다. 저녁 식사는 비싼 해산물과 영양가, 높은 찜 요리가 가득한 대형 식당에 차려졌다. 나는 주도적으로 일어나 밥을 푸고 가장 맛있는 고기 조각을 시어머니의 그릇에 놓아드린 뒤 태준에게도 음식을 덜어주었다. 태준을 향한 내 모든 몸짓과 눈빛에는 헌신적인 아내의 세심함과 깊은 애정이 묻어났다. 태준은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손에 든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 가짜 관심은 3년 전에 평온했던 날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재현했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당혹감과 형언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가 만들어낸 환상에 완전히 빠져들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최 여사님은 도우미를 물리고 표정이 매우 진지해졌다. 그녀는 우리 둘을 똑바로 쳐다보며 유리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는 또박또박 가문의 수장다운 위엄이 서린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우리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으며 이는 사업을 안정시키고 감정을 다지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라고 상기시켰다.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는 대를 이을 아이를 낳는 것이라고. 그녀는 늦어지는 원인이 태준에게 있다고 의심했다. 그녀는 그룹 경영의 압박이 그의 생리적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아이를 갖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실크 옷자락을 꽉 쥐었다.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려는 통쾌한 웃음을 간신히 참았다. 최 여사님의 직설적인 말은 태준처럼 오만한 남자의 자존심에 치명타를 날렸다. 태준은 얼굴이 굳어지며 그릇과 젓가락을 세게 내려놓았다. 그는 자신의 건강은 완전히 정상이며 단지 지금은 회사의 큰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 아이 문제에 얽매일 시기가 아니라고 설명하려 애썼다. 최 여사님은 어떤 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절대적인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월요일 오전 9시 정각에 태준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직접 나를 데리고 서울에서 가장 큰 국제병원에 가서 종합적인 생식 건강 검진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결과를 직접 보고받기 위해 자신의 최측근 비서를 동행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만약 태준에게 문제가 있다면 즉시 치료해야 하며 숨기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태준을 올려다보며 극도로 상처받고 순종적인 표정을 지었다.
나는 태준에게 어머니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부드럽게 권했다. 일 때문에 어머니 말씀을 거역해서 속상하게 해드리지 말고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내 배려심 넘치는 말은 마치 도화선에 불을 붙인 듯 태준의 모든 반박 논리를 완전히 차단했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턱을 꽉 다물고 관자놀이에 푸른 힘줄이 돋았지만 어머니 앞에서 거절의 말은 반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폭풍 같은 식사는 무서운 정적 속에서 끝났다. 오만한 재벌 총수에게 생식 건강 검진이라는 이름의 사형 선고를 남긴 채 가족 식사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마침내 끝났다. 태주는 해외 파트너와 긴급 화상 회의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 어머니께 일찍 자리를 뜨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최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병원 약속에 대한 강철 같은 명령을 반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나는 얌전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얇은 카디건을 다시 걸친 뒤 태준을 따라 현관문을 나섰다. 최 여사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나의 모든 부드럽고 조신한 몸짓은 즉시 사라지고 그 대신 익숙한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가 돌아왔다. 교회의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매서운 바람이 단풍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마른 잎사귀들을 자갈길 위로 흩뿌렸다. 나는 이 위선적인 공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주차장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태주는 바로 내 뒤를 따랐다. 그의 구두굽이 돌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다급한 리듬으로 울려 퍼지며 그의 억눌린 분노를 명백히 드러냈다. 마이바흐 옆에 이르렀을 때 나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다. 바로 그 순간 강력한 힘이 내 팔을 뒤로 잡아당겼다. 태준이 달려들어 그의 커다란 몸으로 나를 차가운 차체에 밀어붙였다. 그의 넓은 어깨가 고압등 불빛을 완전히 가려 내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거친 숨결에는 폭발 직전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당신 연기 정말 대단하더군. 내 어머니를 이용해서 내 자존심을 짓밟으니 아주 만족스러운가? 태준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이 사이로 새어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사리가 가득했다. 나는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의 분노를 동요 없이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이 부당한 태도를 받아줄 의무가 없었다.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한 것은 최 여사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 둘 사이의 초기 합의였다. 나는 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나는 태준에게 법률적으로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시간을 빨리 잡으라고 요구했다. 나는 이 무의미하고 지루한 가족 드라마에 더 이상 단 1초도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내가 무심하고 서두르는 태도로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언급하자 태준의 안색은 더욱 굳어졌다. 내 손목을 쥔 힘이 눈에 띄게 강해져 욱신거리는 통증이 전해졌다. 나의 단호하고 냉정한 태도에 태주는 크게 자극받은 듯 했다. 그는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어처구니 없는 질투가 섞인 어조로 나를 추궁했다. 그는 내가 강씨 집안과의 모든 관계를 서둘러 끊으려는 이유가 그 박시우라는 병원장 놈의 품에 합법적으로 안기기 위함이 아니냐고 물었다. 태주는 내 옷차림부터 오만한 태도까지 모든 급격한 변화가 뒤에서 다른 놈이 부추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태준의 유치한 추측에 나는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독재자의 사고방식은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었다. 나는 남은 손으로 그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내 숨 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두 사람의 거리를 조금 벌렸다. 주변 공기는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굳어지는 듯 했다. 강 대표님,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시네요. 나는 그의 환상을 가로지르는 강철 같은 목소리로 차갑게 말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후에 제가 누구를 사랑하든 누구와 데이트하든 그건 법으로 보호받는 제 개인의 자유예요. 당신은 밤낮으로 당신의 첫사랑 윤채아를 돌보느라 바쁘면서 왜 제가 새로운 행복을 찾는 걸 막으려 드는 거죠? 실패한 자의 이기심을 제 삶에 강요하지 마세요. 내 가차없는 폭로는 태준의 자존심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었다. 그는 멈칫했고 눈을 크게 뜨며 당황했다. 내 손목을 꽉 쥐고 있던 그의 손이 서서히 힘을 잃더니 몸 옆으로 축 늘어졌다. 그의 이기심과 위선은 내게 가차없이 폭로되었다. 태준은 자신의 부당함을 변명할 어떤 논리도 찾지 못했다. 그가 늘 자랑스럽게 추구했던 진정한 사랑은 이제 그의 오만한 자아를 되받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었다.
나는 붉게 부어오른 손목을 문지르며 온 매무새를 바로잡았다. 나는 그에게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법원 약속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쓸데없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우리 둘을 쩌짜매고 있는 혼인증명서를 깔끔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나는 단호하게 태준을 옆으로 밀치고 직접 차문을 열고 들어가 냉정하게 닫아버렸다. 방음 유리창 너머로 나는 태준이 바람 부는 주차장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평소의 오만한 뒷모습이 한순간에 외롭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씨 본가에서의 식사 며칠 후 국제병원에 입원 중인 채아의 건강 상태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시후의 내부 시스템을 통한 일일 보고서로 나는 그녀가 자주 공황 상태에 빠지고 신경질을 부리며 계속해서 호출배를 눌러 태준을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채아의 불안감은 최근 태준이 집안일을 핑계로 병원을 자주 비웠기 때문이었다. 특히 최 여사님을 뵙고 온 후 태준의 태도는 멍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으며 그녀가 처음 입원했을 때와 같은 세심한 보살핌이 완전히 사라졌다. 교활한 여자의 직감은 태준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위치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꽉 잡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채아는 가장 저급한 수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해외의 암흑과 인맥을 통해 효과가 극도로 강한 캡슐 형태의 합성 흥분제를 몰래 주문했다. 이것은 유통이 금지된 약물로 무색무취이며 독한 술에 즉시 녹아 성인 남성의 신경조절 의지를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었다. 그녀는 거액을 들여 태준이 사업 파트너들과 자주 비공개 파티를 여는 클럽 더 뮤즈의 웨이터 한 명을 매수했다. 채아의 계획은 매우 악랄했다. 그녀는 태준을 침대로 끌어들일 덫을 놓고 그가 통제력을 잃은 틈을 타 아이를 만들어 최 여사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씨 집안이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도록 강요하려 했다. 어느 주말 저녁, 나와 시우는 독일에서 온 첨단 의료장비 공급업체와 미팅 약속이 있었다. 만남의 장소는 우연히도 클럽 더 뮤즈의 VIP 라운지였다. 시끄럽고 복잡했던 클럽 란과는 대조적으로 더 뮤즈는 고전적이고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디자인된 사적인 공간으로 부드러운 재즈 음악과 은은한 노란 조명이 감돌았다. 나는 변형된 오피스룩에 검은색 블레이저를 걸친 완전히 진지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었다. 차세대 인공심장 시스템 수입에 관한 협상은 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독일 파트너가 전화를 받으러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시우도 기지개를 켜며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유리 테이블에 혼자 남아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무심코 중앙 밭 쪽을 훑어보았다. 화려한 네온 불빛이 빛나는 바에서 수상한 모습의 웨이터 한 명이 내 주의를 끌었다. 그는 클럽의 빨간 테두리 조끼 유니폼을 입고 주위를 계속 힐끔거리며 불안한 태도를 보였다. 그의 쟁반 위에는 호박색으로 빛나는 맥켈란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그 웨이터는 재빨리 조끼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캡슐 하나를 꺼냈다. 그의 두 손가락이 캡슐 껍질을 부수고 그 안에 하얀 가루 전부를 비싼 술잔에 넣었다. 가루는 빠르게 미세한 거품을 내며 술에 완전히 녹아들어 색이나 맛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양리학을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외과 의사로서 나는 즉시 그 약물의 작용 기전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정확히 금지된 중추 신경 흥분제 화합물이었다. 고농도 알코올과 결합하면 즉시 혈내장벽을 파괴하고 신체가 엄청난 양의 생리 호르몬을 생성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가 행동 통제 능력을 완전히 잃게 만든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경계심이 높아졌다. 누가 감히 더 뮤즈처럼 보안이 철저한 클럽에서 이런 저급한 짓을 저지르는 걸까? 내 시선은 그 웨이터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쫓았다. 그는 독이 든 술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클럽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VIP 전용 유리방으로 직행했다. 그가 유리문을 살짝 밀고 들어갔을 때 샹들리에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와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소파 중앙에는 태준에 익숙한 큰 실루엣이 두드러졌다. 그는 파트너의 계약 설명을 들으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고 왼손으로 이마를 가볍게 문지르며 피곤한 기색을 보였다. 그 웨이터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독이 든 맥켈란 잔을 태준 바로 앞에 놓아주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여전히 몰래 살피며 먹잇감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렸다. 날카로운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쳤다.
나는 태준 주변의 사업 파트너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놀기 좋아하지만 그룹 총수에게 이런 비열한 수법을 쓸 담력은 절대 없었다. 태준이 이성을 잃었을 때 가장 큰 동기를 가지고 가장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채아뿐이었다. 그녀의 비열함은 정말이지 구원받아야 할 환자의 경계를 넘어섰다. 비록 내가 태준을 얼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증오했지만 서류상으로 내 합법적인 남편인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약물로 농락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게다가 만약 오늘 태준에게 불미스러운 거는 일이 생긴다면 내일 언론은 대서특필할 것이고 두 가문의 명성 모두를 추문의 진흙탕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나는 단호하게 일어나 옷깃을 바로잡고 유리로 된 방을 향해 단호하지만 재빠른 걸음으로 향했다. 이제 내가 직접 그 제3자의 더러운 음모를 박살낼 시간이었다. 나는 유리로 된 방문을 세차게 밀고 들어갔다. 금속 문손잡이가 건조하게 부딪히는 소리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파트너의 어리둥절한 시선을 무시하고 나는 극도로 빠른 속도로 태준 앞으로 직진했다. 근처에 서 있던 웨이터가 안색이 변하며 막으려 했지만 내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태준은 막 맥켈란 잔을 들어 올렸고 호박색 액체는 입술 가장자리에 막 닿은 참이었다. 그가 한 모금도 마시기 전에 나는 손을 뻗어 잔 밑을 세차게 쳤다. 비싼 크리스털 잔이 태준의 손에서 미끄러져 유리 테이블 위로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다. 금지된 약물이 섞인 액체가 사방으로 튀어 터키산 양털 카펫의 넓은 부분을 적셨다. 짙은 알코올 냄새가 더 뮤즈의 특유의 향과 섞여 피어올랐다. 태주는 벌떡 일어섰다. 내 난폭한 방해 행위에 그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그는 나를 노려보며 사업 얘기를 하는 곳에서 무슨 미친 짓이냐고 소리쳤다. 나는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저 투명한 액체가 묻은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주워들었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떨고 있는 웨이터 앞에 유리 조각을 들어보였다. 나는 그에게 이 술잔에 도대체 무슨 독약을 넣었는지 차갑게 추궁했다. 내 강경한 질문에 웨이터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얼굴이 새하얘져 변명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웨이터의 반응이 가장 명백한 증거였다. 태주는 상황을 파악할 만큼 똑똑했다. 그의 분노는 즉시 그 배신자 직원에게로 향했다. 그는 문 밖에 서 있던 개인 경호원에게 신호를 보내 즉시 그 웨이터를 보안 구역으로 끌고 가 신문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인 파트너는 상황이 복잡해지자 서둘러 양해를 구하며 다른 날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다. 이제 방 안에는 나와 태준 둘만 남았다. 그는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맙다고 말하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현기증에 말을 잇지 못했다. 비록 내가 술잔을 엎었지만 태주는 이미 소량을 삼킨 뒤였다. 암시장에서 구한 강력한 신경 흥분제에겐 단 한 방울만으로도 신체의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태준의 얼굴은 금세 붉어졌고 숨결은 거칠고 무거워졌다. 그의 두 손은 유리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잡았고 푸른 힘줄이 붉어져 나왔다. 그의 눈은 평소의 날카로움을 잃고 흐릿하고 야성적으로 변했다. 커다란 몸이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나는 상황이 좋지 않음을 깨닫고 즉시 다가가 그의 팔을 부축했다. 태준의 살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나는 그의 허리를 팔로 감싸 그의 무거운 몸을 지탱해 주었다. 나는 즉시 태준을 이 복잡한 곳에서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결심했다. 다른 사람들이 통제 불능 상태의 그룹 총수를 본다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시우에게 급한 일이 생겨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짧은 문자를 보냈다. 그런 다음 태준을 부축해 VIP 전용 뒷문으로 직행했다. 그 문은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되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이바흐까지의 거리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약효가 강하게 퍼지며 태준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불태웠다. 그는 더 이상 주변을 인식하지 못했다. 축축한 지하의 희미한 불빛 아래 태준은 갑자기 몸을 돌려 나를 차가운 콘크리트 기둥에 밀어붙였다. 이성을 완전히 잃은 남자의 힘은 내 저항력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는 내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고 섬유 유연제 냄새와 옅은 의료 소독약 냄새가 섞인 내 향기를 미친 듯이 들이마셨다. 이것은 그가 지난 3년간 함께 살면서 익숙해진 향기였다. 그 향기는 두 번째 자극제처럼 마지막 남은 억제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태주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뜨거운 입술을 내 입술에 미친 듯이 덮쳤다. 본능적이고 거친 소유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두 손으로 그의 단단한 가슴을 힘껏 밀어냈다. 하지만 내 저항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태주는 한 손으로 내 두 손목을 모두 잡아 머리 위로 눌렀다. 그의 키스는 점점 더 깊고 무자비하며 독한 술의 쓴맛으로 가득했다. 숨 막히는 느낌과 절망감이 나를 덮쳤다. 몸싸움을 하는 동안 나는 온 힘을 다해 그의 얇은 셔츠를 뚫고 어깨를 세게 물었다. 내 이빨이 살케 깊숙이 파고들었고 입안에 비릿한 피맛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태주는 고통에 작게 신음했지만 손을 놓기는커녕 고통이 그의 야만적인 소유욕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나를 번쩍 들어 올려 더 뮤즈와 같은 건물에 있는 5성급 호텔로 이어지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직행했다. 호텔 방문이 닫히자 예상치 못한 광란의 밤이 시작되었다.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경계와 증오를 휩쓸어 버리며 같은 시각 클럽, 더 뮤즈의 정문 로비, 채아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서둘러 들어왔다. 그녀는 약효가 퍼질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서 나타나 구원의 여인 역할을 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VIP 룸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은 깨진 유리 조각과 카펫 위에 번진 약물 섞인 술뿐이었다. 태주는 없었고 그가 건물에 남아있다는 어떤 흔적도 없었다. 채아는 분노에 미쳐 발을 구르며 입술을 깨물었다. 완벽했던 계획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된 것에 피가 날 정도였다. 쨍한 햇살이 두꺼운 커튼 틈새를 뚫고 들어와 구겨진 침대 시트 위에 옅은 노란색 빗줄기를 드리웠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온몸의 근육에서 쑤시는 통증이 느껴졌다. 호화로운 호텔방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마호가니 가구, 크리스털 샹들리에, 두꺼운 울 카펫 모두가 이곳의 값비쌈을 드러내고 있었다. 광란의 밤에 대한 기억이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완전히 예상 밖의 밤 강씨 집안을 떠난 날부터 내가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린 밤이었다. 나는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태주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잠든 그의 각진 얼굴은 평소의 냉정하고 오만한 모습 대신 금지된 약물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진 후의 피로와 탈진으로 가득했다. 이불은 허리까지 덮여 있어 그의 다부진 상반신이 드러나 있었다. 오른쪽 쇄골 근처 깊게 파인 입자국에서 흐르던 피가 굳어 매우 눈에 띄게 보였다. 그것은 내 격렬한 저항의 흔적이자 어젯밤 이 방에 내가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나는 젊은 여자들처럼 약해지거나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외과 의사의 이성이 재빨리 통제권을 되찾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흩어져 있는 옷들을 주워 재빨리 입었다. 나는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세게 씻어내며 최대한의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거울 속 창백한 내 얼굴을 보며 나는 이것이 단지 화학 물질의 작용으로 인한 생리적 사고일 뿐이라고 되뇌었다. 이것은 어떤 감정적 의미도 없으며 내 이혼 결정을 절대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욕실에서 나와 나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조용한 복도로 나섰다.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즉시 더 뮤즈의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장이자 시우와 긴밀한 사업관계에 있는 친구인 기훈에게 암호화된 전화를 걸었다. 나는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기훈에게 최고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어젯밤 10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의 지하 2층 복도와 호텔 엘리베이터의 모든 카메라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훈은 명령을 받고 즉시 복구 불가능하게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는 작업을 실행했다. 내가 태준을 부축해 호텔로 올라간 모든 흔적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내가 떠난 지 2시간 후 태준이 서서히 잠에서 깼다. 흥분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극심한 두통에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손으로 관자놀이를 가볍게 누르며 어젯밤에 끊어진 기억 조각들을 맞추려 애썼다. 그는 웨이터가 술에 약을 탔던 것과 서연이 직접 그 술잔을 쳐서 자신을 구해준 것까지는 똑똑히 기억했지만 그 이후의 기억은 완전히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태주는 몸을 일으켰다. 이불이 흘러내리자 에어컨의 찬 공기가 그의 맨살에 와닿았다. 그의 눈은 텅 빈 방 안을 훑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의 옷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베개 주름에는 희미한 여자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이 텅 빈 공간은 즉시 그의 마음속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갑자기 오른쪽 어깨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태주는 고개를 숙여보았다. 자신의 어깨에 선명한 입자국이 깊게 박혀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얼어붙었다. 상처는 피가 멎었지만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다. 그는 서둘러 욕실로 들어가 큰 거울 앞에 서서 상처를 더 잘 보기 위해 몸을 돌렸다. 거울을 통해 입자국을 본 순간 차가운 전율이 태준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어젯밤의 살케 감촉은 그에게 끔찍한 충격을 주었다. 그 격렬함, 채취, 필사적인 저항, 그리고 특히 완벽할 정도로 들어맞는 합일감. 그것은 3년 전 운명의 밤과 똑같은 느낌이었다. 그가 호텔에서 경쟁 상대에게 약을 먹고 자신을 구해준 여자가 채아라고 믿었던 그 밤. 태준의 동공이 강하게 수축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지난 3년간 그는 채아가 생명의 은인이자 그 혼란스러운 밤에 자신의 순결을 바친 사람이라고 굳게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어깨의 입자국은 마치 만능 열쇠처럼 묻혀있던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태주는 회상하기 시작했다. 3년 전 그날 아침 깨어났을 때 채아는 그의 옆에서 울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에는 격렬한 밤의 흔적이나 피로감이 전혀 없었다. 더 무서운 거는 그날 밤의 여자는 그에게 섬뜩할 정도로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는 것이다. 채아가 예전에 두 사람이 가까웠을 때 단 한 번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바로 그 느낌. 태준의 손이 세면대를 꽉 잡았다. 너무 세게 힘을 준 탓에 뼈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끔찍한 의심이 싹트고 오만한 총수의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만약 어젯밤의 여자가 채아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3년 전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왜 감정과 육체적으로 이토록 기묘하게 일치하는 걸까? 태주는 욕실에서 뛰쳐나와 서둘러 옷을 다시 입었다. 그는 즉시 채아를 찾아가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해야만 했다. 지난 몇 년간 그가 유지해온 모든 믿음을 뒤엎을 수 있는 바로 그 사실. 그날 아침 VIP 병실의 모든 상황은 시우의 비밀 보안 카메라 시스템에 의해 전부 녹화되고 있었다. 병원 집무실에 앉아 나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전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했다. 태준의 마이바흐가 위험한 속도로 병원 로비 앞에 멈춰섰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구겨진 셔츠는 갈아입지도 못했고 얼굴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태준은 당직 의사들의 인사를 무시하고 긴 걸음으로 집중 치료 구역으로 직행했다. 병실 안 채아는 베개에 등을 기댄 채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어젯밤 흥분제를 이용한 모략이 완전히 실패하자 그녀는 안절부절 못했다. 방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피곤한 모습으로 나타난 태준을 보자 채아는 즉시 자신의 명품 연기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일부러 눈물을 짜내며 침대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며 그의 품에 쓰러졌다. 채아는 태준의 허리를 꼭 껴안고 흐느끼며 가식적인 하소연을 시작했다. 그녀는 어젯밤 불안해서 이 병원을 빠져나와 더 뮤즈로 그를 찾아갔다고 둘러댔다. 그녀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지하 주차장에서 밤새도록 기다렸지만 그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꾸며냈다. 채아의 말에는 서운함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마치 그녀가 늘 공들여 만들어온 순결한 백월광의 이미지처럼. 태주는 평소처럼 그녀를 안아주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길고 가는 눈은 채아의 정수리에 고정되어 차가운 관찰과 계산이 담겨 있었다. 카메라 화면을 통해 나는 태준의 표정 변화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는 그 악어의 눈물에 속지 않았다. 의심은 그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그를 다시 비즈니스 세계의 무자비한 사냥꾼으로 되돌려 놓았다. 태준은 부드럽게 채아를 다시 침대에 앉혔다. 그는 그녀의 환자복이 방금 전에 급한 행동 때문에 흐트러졌다는 핑계를 댔다. 태준의 큰 손이 올라가 헐렁한 그녀의 옷깃을 일부러 한쪽으로 잡아당겼다. 그녀의 오른쪽 어깨 전체와 쇄골 일부가 병실의 밝은 형광등 아래 완전히 드러났다. 티 없이 희고 매끄러운 피부, 격렬한 밤의 흔적인 입자국이나 긁힌 자국은 전혀 없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준의 시선이 채아의 어깨 움푹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것이다. 그곳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3년 전의 생생한 기억이 되살아나며 그의 의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운명의 그날 밤,
낯선 여자의 어깨에 키스가 스쳐 지나갔을 때 그는 쇄골 바로 아래에 작고 붉은 점이 있는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오늘 아침 호텔 욕실 거울에서 어젯밤 여자의 입자국을 다시 보았을 때 그 붉은 점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의 첫사랑, 뼛속 깊이 새겨진 윤채아에게는 이 특별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 눈앞에 명백한 진실이 태준의 마음속 백월광의 우상을 산산조각냈다. 3년간 이어진 기막힌 사기극이 적나라하게 벗겨졌다. 진짜 생명의 은인은 그에게 버림받았고 가짜는 그에게 소중히 여겨지고 심지어 합법적인 결혼까지 희생하며 보호하려 했다. 이용당하고 배신당했다는 느낌에 태준의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채아는 눈앞의 남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느끼고 서둘러 옷깃을 여미며 당황한 채 태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태준은 허공에 떠있던 손을 거두고 천천히 똑바로 섰다. 그는 채아를 낯선 사람 보듯 상대방을 오싹하게 만드는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마디의 추궁도 한마디의 책망도 없었다. 태준의 무서운 침묵은 거짓말쟁이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사형 선고였다. 그는 단호하게 등을 돌려 걸어 나갔다. 뒤에서 들려오는 채아의 다급한 부름을 무시한 채 병실 문이 쾅 닫히며 그 위선적인 연인의 마지막 권력에 대한 환상을 네 개의 벽 안에 가두어 버렸다. 병원을 나와 태준은 즉시 최 비서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다. 그는 강철 같은 어조로 어젯밤 웨이터 신문 결과를 즉시 개인 이메일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다. 차에 앉아. 태준은 첨부 파일을 열었다. 더 뮤즈 보안팀의 분 단위 상세 보고서는 윤채아의 진짜 얼굴을 완전히 드러냈다. 웨이터의 진술은 전자거래 증거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채아가 약을 건네주기 위해 한적한 카페에서 그를 만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은행 거래 내역서에는 독극물 사건 직전 채아 명의의 계좌에서 배신자 웨이터의 계좌로 5억 원이 직접 이체된 것이 표시되어 있었다. 아이를 이용해 결혼을 강요하려는 음모, 다른 사람의 신뢰를 짓밟으려는 비열한 수법 모두가 흑백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태준은 휴대폰을 조수석에 세게 던졌다. 극한의 분노와 후회가 그의 자존심을 후려쳤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졌다. 어젯밤 클럽에 있었던 사람, 용감하게 독이 든 술잔을 엎은 사람, 익숙한 섬유유연제 향기를 풍기고 어깨에 붉은 점이 있는 사람. 단 한 명, 바로 이서연. 그가 얼마 전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던 그의 합법적인 아내이자 3년 전 운명의 밤에 그를 경쟁자의 손에서 구해준 바로 그 여자. 그는 3년 내내 진짜 은인에게 몹쓸 짓을 했고 그 대가로 냉대와 차가운 이혼 서류를 받았다. 태주는 즉시 차에 시동을 걸었다. 마이바흐는 바람을 가르며 대로를 질주했다. 나와 시우가 일하는 병원을 향해 똑바로. 오늘은 내가 외과 행정실 당직인 날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태준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붉은 핏줄로 가득했다. 그는 평소에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성큼성큼 다가와 내 두 어깨를 꽉 잡았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3년 동안이나 진실을 숨긴 거야? 그날 밤의 여자는 당신이었지. 그렇지. 태준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극심한 후회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두 팔을 힘껏 밀쳐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팔짱을 낀 채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무심하고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그에게 가장 잔인한 말로 대답했다. 강 대표님,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제가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건 단순히 당신의 책임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에요. 3년 전에는 당신이 사람을 착각해서 혼자서 보은과 사랑의 드라마를 쓴 거고요. 지난 3년간 저는 젊은 날의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렀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 빚진 게 없어요. 내 무심함에 태주는 얼어붙었다. 그는 다가와 내 얼굴을 만지려 하고 자신의 실수와 어리석음에 대해 설명하려 애썼다. 그는 채아에게 속았다고, 내게 부당하게 대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혼 서류를 무효로 하고 지난 시간 동안의 모든 상처를 보상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그의 뒤늦은 후회는 완전히 식어버린 심장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나는 가방에서 서울 가정법원에 사건 접수 통지서를 꺼내 그의 가슴에 차갑게 던졌다.
모든 법적 절차는 제 변호사가 완료했어요. 월요일 오전 9시 법원에서 공식적인 이혼 판결을 받을 때 뵙죠. 이런 가식적인 후회로 저한테 매달리지 마세요. 의사 이서연은 버려진 물건을 다시 줄 흥미는 없으니까요. 말을 마친 나는 단호하게 몸을 돌려 사무실로 직행했고 문을 쾅 닫았다. 잠금 장치가 차갑게 울리며 바깥 세상의 비참함과 태준의 절망적인 시선을 완전히 차단했다. 진실은 드러났고 모든 은원은 명확하게 해결되었다. 이 순간부터 나는 그 끔찍한 남자와의 모든 관련을 공식적으로 끊고 자유롭고 당당한 새로운 삶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VIP 병실 문이 쾅 닫혔다. 그 건조한 소리는 윤채아의 마지막 희망에 내리치는 망치 소리 같았다. 그녀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텅 빈 허공을 초점 없는 눈으로 응시했다. 지난 3년간 공들여 그린 완벽한 가면은 조각 하나 남김없이 벗겨졌다. 태주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는 것, 그녀가 약을 타는 계략을 꾸몄다는 것, 그리고 연약한 외모 뒤에 숨겨진 탐욕스럽고 비열한 본성까지도 극한의 공포가 차오르며 채아의 폐를 옥죄었다. 그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태준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이 배신당하고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할 것이었다. 그녀는 재벌가의 문턱을 넘을 기회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목숨조차 부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극도의 공황 상태는 교감 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했다. 이미 쇠약해진 채아의 심장은 격렬하게 반항하기 시작했다. 심박수가 경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가슴에서 전해져 오는 경련성 통증에 그녀는 몸을 웅크렸다. 두 손으로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고 숨은 목구멍에서 막혀 끊어졌다. 심실의 고인 혈액이 몸으로 펌프질되지 못하고 폐로 역류하기 시작했다. 어젯밤 그녀가 몰래 접촉했던 미검증 흥분제의 부작용이 이제야 폭발하며 남은 희미한 생명력마저 파괴하고 있었다. 채아는 늪에 나온 물고기처럼 입을 벌리고 헐떡였다. 얼굴은 금세 자줏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침대 머리맡에 간호사 호출 벨을 누르려 했지만 힘 빠진 팔은 미끄러져 하얀 매트리스 위로 축 늘어졌다. 바로 그때 심전도 모니터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체 신호가 위험 수치를 넘었음을 감지했다. 귀를 찢는 듯한 경고음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며 병원 복도의 정적을 갈랐다. 민준 선배와 당직 간호팀이 즉시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채아는 심각한 심장 쇼크 상태에 빠져 의식을 잃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흘러나왔다. 민준 선배는 신속하게 고용량 강심제 주사를 지시하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즉시 제세동을 실시했다. 두 개의 금속 패드가 환자의 가슴에 밀착되었고 200줄의 전류가 경련하는 몸으로 흘러들어갔다. 긴장된 공기가 방 전체를 뒤덮었다. 그 위선자의 목숨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초 단위로 측정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태주는 나와의 신랑이 끝에 외과 행정실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막 떠난 참이었다. 나의 냉정한 태도와 차가운 시선은 종신형 선고와도 같았고 그의 화해에 대한 모든 희망을 끝장냈다. 그는 병원 마당에 주차된 마이바흐 안에서 고개를 떨구고 고통스러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최 비서는 차 밖에 서서 정신적으로 무너진 회장님을 방해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갑자기 태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국제병원에서 걸려온 전화가 표시되었다. 태준이 전화를 받았다. 민준 선배의 목소리는 매우 다급했다. 그는 윤채아의 신부전이 극심한 심리적 충격과 혈액 속의 미확인 독소 때문에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고 알렸다. 현재의 내과적 응급 소생술로는 최대 12시간 동안만 인공심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오늘 밤 당장 판막 교체 및 심실 세척 수술을 진행하지 않으면 환자는 확실히 사망할 것이라고 민준 선배는 이 생사를 가르는 위험천만한 수술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오직 닥터은 뿐이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강조했다. 태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창 밖으로 내리는 보슬비를 멍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 병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여자는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신뢰를 짓밟고 간접적으로 자신의 합법적인 결혼을 파탄낸 장본인이었다. 이성적으로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에 대해 비싼 대가를 치러야 마땅했다. 채아에 대한 태준의 분노와 혐오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였다.
하지만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으로서의 본능은 그가 아무런 조치 없이 한 생명이 쓰러져가는 것을 방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태주는 이번 닥터운을 부르는 것을 자신과 채아 사이의 모든 의논을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여기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병을 고쳐주고 그녀에게 목숨을 돌려주고 그 후로는 각자의 길을 가며 자신의 인생에서 윤채아라는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기로 태주는 차문을 열고 병원 로비로 다시 뛰어들어갔다. 그는 보안 요원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시우의 원장실로 직행했다. 태주는 모든 절박함을 담아 시우에게 즉시 닥터운과 연락해 계약서에 명시된 긴급수술 조항을 발동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권력 있는 총수의 절망과 막막함은 그의 거친 숨결과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 하나하나에 역력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키워낸 이 잔해를 치우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초고층 빌딩 50층에 위치한 프렌치 레스토랑의 유리창 너머로 밤의 도시는 가로등과 네온사인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시우와 의료계의 몇몇 친한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식탁의 분위기는 매우 편안하고 따뜻하며 웃음이 가득했다. 우리는 값비싼 레드와인 잔을 들었다. 나의 공식적인 복귀를 축하하며 앞으로 있을 위대한 과학 연구 프로젝트들을 축하하며 강씨 집안이라는 짐을 벗어던지자 내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날카로우며 자유로워졌다. 나는 직접 최상급 스테이크 한 조각을 잘라 입에 넣었다. 혀끝에서 완벽하게 녹아내리는 섬세한 맛을 음미했다. 바로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시우의 개인 휴대폰이 강하게 진동하며 부드러운 재즈 음악의 리듬을 깼다. 화면에는 병원 비상 연락망으로부터의 긴급 전화가 표시되었다. 시우는 미간을 찌푸리고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모두에게 양해를 구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원격 업무 처리의 편의성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의료계 종사자라는 이유로 시우는 당직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 스피커폰을 켜는 습관이 있었다. 덕분에 수화기 저편의 모든 소리는 나와 식탁 주위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태준의 극도의 공황과 다급함이 섞인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는 당직 의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화를 빼앗아 시우와 통화했다. 태준은 거의 고함을 질렀고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옆 테이블 손님 몇 명이 돌아볼 정도였다. 그는 시우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즉시 닥터은과 연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태주는 채아의 위독한 상태를 설명하며 병원의 초고도 청결 수술실을 준비해달라고 애원하고 어떠한 거액의 재정 조건도 다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의료 윤리부터 이미 서명한 계약 조항까지 온갖 논리를 동원해 압박하며 닥터은이 나타나 수술칼을 잡고 사람을 구하도록 강요했다. 식탁은 순식간에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시우는 나를 올려다 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다른 의사들도 상황의 복잡함과 발신자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나이프와 포크를 접시 위에 내려놓고 실크 냅킨으로 입가를 가볍게 닦았다. 작은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태준의 절박한 목소리는 내 마음의 한 점의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지금 나에게 채아나 태준은 모두 무가치한 이름일 뿐이었다. 죄와 거짓, 배신으로 가득 찬 자들, 의사의 관용이나 연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시우의 휴대폰을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닥터 은을 연기할 때처럼 음성 변조 장치를 쓰지 않았다. 매우 익숙하지만 외과 의사의 냉정함과 날카로움, 명료함이 담긴 내 본래의 목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똑똑히 선언했다. 강 대표님, 쓸데없이 소리 지르실 필요 없어요. 윤채아 씨의 심전도 보고서는 방금 제 서버로 자동 전송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금지된 강력한 신경 및 심장 흥분제를 스스로 사용했어요. 그 독소가 판막 구조를 완전히 파괴하고 심근을 비가역적으로 괴사시켰습니다. 지금은 신이 와도 닥터은이 와도 그 꺼져가는 목숨을 구할 수 없습니다. 수술은 더 이상 의학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수화기 저편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태준의 거친 숨소리도 멈췄다. 마침내 진실이 가장 잔인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났다. 전설의 닥터은은 다름 아닌 이서연. 그가 방금 무참히 짓밟은 바로 그 아내였다. 이 심리적 충격은 태준에게 윤채아의 약물 계략을 발견했을 때보다 훨씬 더 끔찍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더 애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환자 측의 금지 약물 자의적 사용으로 치료 계획을 망가뜨린 과실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또렷하게 통보했다. 계약금 100억 원은 내일 아침 전액 환불될 것입니다. 그 썩어빠진 심장은 윤채아 씨가 자신의 탐욕과 비열함에 대해 스스로 치러야 할 가장 비싼 대가죠. 나는 단호하게 손가락으로 빨간 종료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며 더러운 과거와의 모든 질긴 인연, 모든 은원과 애증을 영원히 끊어버렸다. 나는 휴대폰을 시우에게 돌려주며 환하게 미소 짓고 와인잔을 높이 들었다. 식탁의 모든 사람들이 뜻을 알아차리고 일제히 잔을 부딪혀 맑고 경쾌한 소리를 냈다. 화려한 저녁 식사는 다시 환희 속에서 계속되었다. 월요일 오전 9시 정각 햇살이 서울가정법원의 대리석 계단을 비추었다. 나는 수제작된 세련된 흰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로비에 나타났다. 태주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비참할 정도로 초췌했고 눈가는 검게 패였으며 수염은 덥수룩했고 시선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어젯밤은 분명 그가 평생 겪은 가장 끔찍한 지옥이었을 것이다. 나는 채아가 병상에서 연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죽었는지 관심 없었다. 태준의 얼굴에 역력한 극심한 후회도 완전히 무시했다. 나는 그를 스쳐 지나가 조종실로 직행했다. 판사의 엄숙한 증언 아래 2개의 단호한 서명이 흑백의 종이 위에 놓였다. 붉은 인주가 찍힌 도장이 쾅 소리를 내며 울려 퍼졌다. 3년간의 고통스러운 연극 같던 결혼은 공식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막을 내렸다. 나는 법원 문을 나서며 고개를 높이 들고 나만의 눈부신 자유의 하늘을 맞이했다. 등 뒤에는 평생 양심의 가책을 안고 자책과 후회 속에서 남은 생을 살아갈 한 남자를 남겨두고